아들과 며느리에게 거짓 취급을 받은 아버지.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 아버지,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쩝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계속 오십니까? 집 앞에서 이러시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아들의 차가운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무겁게 내리누르는 침묵을 깨며 말했다. 곤란하다니. 여긴 내 집 아니냐? 내 엄마와 내가 온갖 고생을 해서 마련한 집에서 내가 들어오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왜 내가 못 오는 거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날카롭게 말했다. 아버님, 그런 말씀은 좀 곤란해요. 지금 여긴 저희 집이고 저희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아버님이 여기 자꾸 오시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모른 척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버님 요즘 꼴이 너무 초라하시잖아요. 저희 체면도 있고요. 그의 손에 쥔 작은 봉투 안에 막 받아온 폐지 수익 몇천 원이 구겨지듯 그의 마음도 찌그러졌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거 좀 그만하세요.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까요. 며느리가 가리킨 것은 그가 끌고 다니며 폐지를 줍는 작은 손수레였습니다. 과거로의 회상, 행복했던 시절과 아내의 희생.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지금과는 달랐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따뜻한 커피와 사람 냄새나는 카페라며 칭찬이 자자했다. 동네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었고 손님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곤 했습니다. 현우야, 이 커피 한 잔 먹어봐라. 이건 아빠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맛이 있을 거다. 우리 연우 커피 잘 마시네. 아빠가 운영 중인 카페가 나중엔 내 카페가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내가 병으로 쓰러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현우 잘 부탁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 말이 그의 마음에 남은 마지막 온기였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삶도 크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힘들잖아요. 카페 일은 저희가 맡을게요. 아들이 손을 내밀었고 그는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주인공의 현재 고통스러운 변화. 아들이 그에게 카페를 물려받겠다고 했을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버지, 제가 카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 크게 만들게요. 아버지는 이제 편하게 쉬세요. 며느리도 덧붙였다. 아버님, 저희가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이상해졌다. 그가 가게에 가보려 하면 며느리가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여기 저희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날이 서 있었고 그가 다시 가게에 발을 들이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카페는 현대식으로 변모했고 예전의 따뜻한 분위기는 사라졌다. 단골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어느 날 그는 단골이던 박 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형님, 요즘 카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군요. 손님들도 불만이 많아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직접 카페를 찾아갔다. 카페 내부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벽은 차갑고 금속적인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메뉴판은 그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게 뭐냐, 현우야? 왜 카페를 이렇게 만들었냐? 아들은 말없이 그를 피하며 커피 머신 뒤에서 멀뚱히 서 있었다. 며느리가 나섰다. 아버님, 요즘은 이렇게 해야 손님이 옵니다. 옛날 방식은 이제 안 통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며 그는 얼마나 밀려난 존재가 되었는지 느꼈습니다. 갈등의 폭발,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 몇 주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집안이 어수선했고 그의 방에 있던 물건들이 거실에 쌓여 있었다. 이게 뭐냐? 왜 내 물건들이 여기 있냐?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다. 아버님, 방을 정리하고 있어요. 방이 부족해서요. 저희도 생활해야 하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은 없었다. 오히려 당당한 태도였다.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냐?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게 말이 되냐? 며느리는 비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눈을 보며 물었다. 현우야, 너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내가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순간 아들의 눈에 맺힌 찰나의 죄책감을 보았지만 아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시원에서의 생활과 절망 속 희망의 주인공. 그는 결국 집을 나와 고시원에 살게 되었다. 낮에는 폐지를 줍고 밤에는 고단한 몸을 침대에 던졌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난다.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그는 낡고 닳아버린 운동화를 꿰어 신으며 헐거워진 끈을 몇 번이고 조인다. 좁은 고시원 방을 나와 거리로 나설 때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지만 그는 익숙한 듯 걸음을 재촉한다. 사람들은 그를 지나칠 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어떤 이는 코를 막고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어떤 이는 그를 힐끔 보고는 불쌍하다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 뿐이다. 그는 그런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다시 몸을 구부려 폐지를 주워 담는다. 허리를 펴려 할 때마다 척추가 욱신거리고 무릎이 비명을 지르지만 그는 멈출 수 없다. 고물상에 도착한 그는 폐지의 무게를 재고 돈을 받는다. 그의 손은 차갑고 거칠어져 있지만 이 돈으로 자신이 살아가야 할 또 하루를 버틸 수 있다고 그는 스스로를 위로한다. 어느 날 그는 비 오는 날씨에도 일을 멈출 수 없었다. 온몸이 젖고 발은 진흙탕 속에서 무겁게 끌려가지만 그는 자신을 채찍질하듯 계속 움직인다. 빗속에서 구겨진 신문지를 집어들다가 문득 멈춰섰다. 신문지 속에는 복권 한 장이 끼어 있었다. 이거 복권이잖아. 그는 중얼거리며 복권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에도 그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그의 하루 속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으니까.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녹슨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며 라면을 끓여 먹는다. 작은 방 안에는 라면 냄새가 가득하지만 그는 밋밋한 국물 한 숟가락을 뜰 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벽에 걸린 시계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며 짧게 한숨을 내쉰다. 며칠 후 무심코 복권 결과를 확인한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떨리고 눈앞의 숫자가 믿기지 않는다. 당첨금 30억 원. 그의 입술이 떨리며 중얼거린다. 하늘이 아직 날 버리지 않았구나. 그는 복권을 손에 꼭 쥐고 오래전부터 굳게 닫혔던 자신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느낀다. 그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자신이 잃어버린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금 떠올린다. 절망 속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제자리를 찾기 위한 정의의 실현. 복권에 당첨된 후 그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재산과 카페를 되찾을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뒤 그는 아들과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는 아파트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여긴 왜 또 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되찾겠다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준 걸 다 잃고 나서야 후회가 되느냐? 현우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하지만 이건 아버지로서 너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주인공. 그는 모든 재산을 되찾고 다시 카페를 열었다.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고 예전의 따뜻한 분위기를 회복했다. 사장님, 다시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에 그는 비로소 미소를 되찾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 시작해야 했다. 그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번에는 내 힘으로 살아봐라.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금 자기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다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의 결정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